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군집은 아마 3강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군집의 구조, 그 다음에 분포,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미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 보면, 자, 군집은 한 지역에 서식하며 상호작용하는 개체군의 집단, 군집의 정의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서로 먹고 먹힌다. 이 먹이사슬. 이 먹이사슬이 굉장히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먹이그물이라고 한다. 그렇죠. 먹이그물이 뭐할수록 복잡할수록, 그렇죠.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그 군집은 더 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다양한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이 다양할수록, 그래서 종다양성이 클수록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군집이 더 안정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군집의 분포인데, 우리가 군집의 분포를 하기 전에 군집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종류. 군집의 종류. 지구의 자연을 한번 보면 육지와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먼저 육상 군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상에 형성되는 군집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삼림,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황원. 이렇게. 삼림은 나무가 우점종이겠죠. 그렇지. 나무를 우리가 목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본이 우점종인 그러한 군집, 이걸 우리가 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림은 기온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형성되는 열대우림,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는, 그 다음에 온대 지방에 형성되는 온대 낙엽수림. 온대 지방은 주로 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는 그런 숲. 그 다음에 한대 지방에 형성되는 침엽수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더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초원은 풀이 우점종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초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 열대 지방에 형성되는 열대 초원입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 그 정도에 생기는 것들 있죠. 남미 지역에 생기는 그런 초원들. 그 다음에 온대 지역에 생기는 온대 초원이 있습니다. 북미,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저기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쪽에 생기는 초원들 있죠. 뭐 몽고나 이런 지역에 생기는 초원, 온대 초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황원은 있잖아.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나무는 없고요,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 그 황원 지역에만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그 특수한 종, 그렇죠? 특수한 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군집이에요. 그렇지? 나누고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사막, 그렇죠? 그다음에 툰드라, 그다음에 극지, 이렇게 세 군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툰드라나 극지도 사막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육상에만 군집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있는 군집을 우리 뭐라 하냐면 수생군집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수생군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민물하고 바닷물이겠지. 그래서 민물에 형성되는 걸 담수군집, 강이나 호수겠죠. 바다에 형성되는 군집을 해수군집 이렇게 나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군집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군집이 지역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저위도 지방이냐 고위도 지방이냐, 그렇지? 바다와 가깝냐, 바다와 뭐냐, 비가 많이 오냐,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종류가 다른 군집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른 군집이 형성되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군집의 수평분포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도마다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물 군집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평분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저위도라고 하면 1년 내내 여름이죠. 그렇지? 매우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고온 지역, 내려올수록 저위도 고온 지역이고 올라갈수록 고위도 저온 지역이다. 그렇지? 이렇게 되고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수량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대체로 습하죠. 습하고 그다음에 비가 적게 오면 대체로 건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툰드라는 좀 애매한 게 비가 적게 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매우 춥잖아. 흔히 영구동토층이라고 부르는데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름에만 살짝 녹아요.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적게 오지만 또 증발도 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꽤 습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위도 지역의 뭐한 곳,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열대우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비가 꽤 오는 곳, 여기에 뭐가 형성돼? 낙엽수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침엽수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뭐야? 삼림이 되는 거야. 삼림. 그 다음에 열대 지역에 비가 좀 덜 오면 건조해지면 나무까지는 못 자라고 풀들은 자란다고. 그렇죠? 키 작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라요. 이런 곳을 우리가 열대초원.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 그렇죠? 중위도 지역에 비가 좀 덜 오는 곳, 보통 대륙의 내부가 되겠죠. 대륙의 중간 지점, 이런 곳에 온대초원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열대초원의 대표적인 게 사바나, 아프리카 쪽에 생기는 거, 이게 열대초원이고, 온대초원은 보통 이 온대초원 기후를 우리가 스텝 기후라고 하는데, 이런 온대초원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뭐 이걸 또 세분화하기도 하죠. 뭐 프레리나 뭐 팜파스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또 나누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온대초원, 열대초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더 비가 안 오면, 자, 매우 건조해지면 이제 사막이 되겠죠. 그렇지? 식물들이 거의 못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더운 곳 열대사막, 그다음에 좀 덜 더운데 건조한 곳, 이곳에 뭐가 생겨? 온대사막, 뭐 고비사막이니 이런 곳이 대표적인 온대사막이죠. 그다음에 아주 추운 곳에는 여기는 건조해서 생물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생물이 못 사는 거잖아. 그래서 툰드라, 온대사막, 열대사막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 황원.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고. 자, 얘가 뭐야? 황원. 그렇죠? 얘는 뭐야? 초원. 얘들은 뭐야? 삼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결국 기온과 강수량이
강수량이 군집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죠? 기온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위도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군집이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가로축이 뭐 강수량, 세로축이 기온, 이렇게 얘기하면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은 곳 이쯤 되겠죠. 여기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죠. 열대우림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강수량은 매우 적고 기온이 높은 곳,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그렇죠. 열대, 사막,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형성될까? 이 사이에는 그렇죠. 열대, 초원,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피라미드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야. 자, 이런 분포, 지역적 분포, 기온과 강수량에 의한 군집 분포, 이거를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수직 분포도 있어요. 이 수직 분포는 이래. 한 지역 내에서도라고 했어. 이건 지역적 차이는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뭐에 따라?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도마다 서로 다른 군집이 나타나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수직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은 지역이야. 요거 좀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그러니까 강수량의 차이는 없겠죠. 강수량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수량 차이는 없는데 고도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고도가 쭉 올라가면서 뭐가 내려간다? 기온 하강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층층이 다른 군집이 만들어지게 된다. 600m 정도까지는 상록 화렵수림, 계속 따뜻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00m에서 1400m 정도까지는 낙엽 화렵수림. 여기는 겨울이 되면 많이 추우니까 낙엽이 지는 나무들이 우점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00에서 1600까지는 더 추워. 계속 추워. 여름에도 추워. 그지? 그래서 침엽수림이 형성이 되고 1600에서 1900까지 가면 추운 것도 물론이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키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작은 나무들, 감목들만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뭐 나무가 아예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직 분포라고 얘기하고, 이 수직 분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때는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입니다.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 변화죠.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이다, 지역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산이 있는데 상록 화렵수림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 왼쪽은 좀 낮은 고도까지 상록 화렵수림이 만들어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고도까지 상록 화렵수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따뜻하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까지 뭐해? 상록 화렵수들이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 분포가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솟은 부분 있죠? 이쪽이 더 어떤 곳? 더 따뜻한 곳. 왜 오른쪽이 더 따뜻할까? 이쪽이 뭐기 때문에?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남쪽에 경사지면
이거를 남사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남사면 쪽이 어디보다 북쪽의 경사지면 그죠? 북사면입니다. 북사면보다 어떻게 된다? 수직 분포가 더 위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평 분포, 수직 분포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는 이 군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뭐 군집 속에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겠지. 이런 종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떤 종? 중요한 종. 그렇죠? 중요한 종. 이런 중요한 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요종 이렇게 부릅니다. 네,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중에 첫 번째 우점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점종은 그 군집을 뭐 하는 종?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야. 그래서 보통 군집의 이름이 우점종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떡갈나무가 우점종이다 그러면은 떡갈나무 숲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군집을 대표하는 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이죠. 그렇지.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종이 되려면 한 가지만 많아서는 안 돼. 그래서 뭐 개체수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점유 면적도 커야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함축값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요치라고 하는데 중요치를 계산해봐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 이 종을 우리가 우점종으로 결정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방영구법으로 어떻게 우점종을 결정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희소종이라는 게 있어요. 희소종은 뭐겠어? 희귀한 종. 분명히 그 군집 내에 살긴 사는데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 개체수가 뭐하기 때문에?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발견이 힘들다. 이 희소종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좀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희소종인데 너무 심각하면 우리가 멸종 위기종 막 이런 걸로 정해가지고 보호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종입니다. 핵심종은요,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 군집에서 얘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얘의 영향력이 매우 커요. 자, 이런 종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핵심종이라고 한다. 오른쪽에 핵심종의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먹이 그물의 상위 포식자가 핵심종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 그 예로 뭐야?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불가사리가의 먹이인 담치, 홍학 같은 애야. 얘네들이 너무 번성해. 그러면 바위를 점령한단 말이야. 그러면 바위에 붙어 살아야 되는 군부하고 따개비는 살 수가 없겠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가 담치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종 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불가사리를 이 군집에 뭐라고 한다? 핵심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 포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얘가 뭐야? 비버입니다. 비버는 어떻게? 강에 댐을 쌓는단 말이야. 나뭇가지를 막 물어가지고. 그래서 숲에 습지를 만들어. 그러면 이곳의 종다양성이 크게 변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비버도 역시 핵심종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표라는 건 영어로는 인디케이터, 뭔가를 알려준다, 가리켜준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종들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애야. 에서만 서식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 발견되면 이곳은 이런 환경의 군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군집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군집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을 알려주는 뭐가 돼? 지표가 된단 말이지. 그렇죠?
요건 예를 몇 개 알아두세요. 한 두 개만 알아둡시다. 첫 번째는 지의류가 있습니다. 지의류는요, 이산화황에 무지하게 민감해요. 이산화황. 그래서 이산화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장지대 같은 곳 아니면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곳에 지류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대기오염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이곳이 얼마나 대기오염이 있는 곳인지 알려주는 대기오염 지표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맹꽁이 있죠. 맹꽁이를 포함한 이 양서류들 있죠. 이 양서류들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속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물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을 낳는 시기,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자서 깨어나는 시기,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기후가 변하면 얘네들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갑자기 그 서식지에서 크게 사라질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기후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뭐 1급수에만 서식하는 그런 물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물이 오염됐을 때 더러운 곳에서만 나타나는 식물들 있죠. 뭐 실지렁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도 역시 우리가 지표종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점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우점종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매우 잘 나오는 파트다. 자, 해보겠습니다. 군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밀도, 그 다음에 빈도, 피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비중을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때 뭐 한 군집 내에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일정 지역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조사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방영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 왼쪽에 사진 나와 있죠. 사각형의 틀 안에 또 작은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방영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영구를 이용해서 각 종의 무엇을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요. 그렇지? 근데 이 밀도, 빈도, 피도가 단위가 다 달라서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구한 다음에 이걸 상대 밀도로 바꾸고 빈도를 상대 빈도로, 그다음에 피도를 상대 피도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값을 다 합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중요치가 되고, 이 중요치 숫자가 가장 큰 식물종,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우점종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공식이 나와 있죠? 공식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밀도는 전체 방영구의 면적입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우리가 보통 나타내고요. 그래서 분모에 제곱미터가 들어가. 그 다음에 분자는 특정 종의 개체수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내가 방영구를 10개 놨어. 그래서 1제곱미터짜리 방영구를 10개 놨어.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개체수를 다 셌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가 10제곱미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체수를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 이게 바로 밀도가 되겠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빈도는 방영구 개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의 개수입니다. 전체 방영구의 개수. 보통 방영구가 100개입니다. 가로 1m, 세로 1m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칸씩 나눠놨어요. 그러면 방영구 하나 안에 소방영구가 100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100개의 방영구 중에, 소방영구 중에서 몇 칸에서 이 생물들이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거지. 한 칸 안에 개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한 번 등장으로 우리가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뭘 따진다? 방영구 수를 따진다. 알겠죠? 그래서 방영구 수분의 방영구 수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피도는 덮고 있는 면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면적 분의,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종의 뭐야? 점유 면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점유 면적은 사실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 개체마다 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봐가지고 한 80% 정도 덮고 있다, 뭐 90% 정도 덮고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뭘 준다? 급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피도 계급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에서 얘들은 피도 계급을 얼마로 준다,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체당 점유 면적을 몇 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점유 면적, 개체당 점유 면적에 개체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도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상대 밀도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A종은 밀도가 8이고 B종은 밀도가 2고 C종은 밀도가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종의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종의 상대 밀도는, 그렇죠? 전체 합 8 더하기 2 더하기 10이죠. 그렇지? 그리고 A종은 8이니까 분모에 8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와? 20분의 8이니까 20분의 8이니까 40%가 나오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위가 뭐가 돼? 퍼센테이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A종이 40%, B종은 그러면 얼마야? B종은 10%겠죠. C종은 얼마입니까? 5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상대 밀도를 다 합치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어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경이 밀도 구해볼게요. 질경이 밀도 어떻게 됩니까? 전체 얼마분의 전체 1제곱미터 면적 안에 질경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가, 개체수를 세면 되겠죠. 개체수가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경의 밀도는 2가 됩니다. 그렇지? 단위는 퍼 제곱미터겠죠. 그렇지? 민들레는요, 세보세요. 10마리가 있죠? 10마리 되겠고요. 토끼풀은 8개죠? 요렇게. 그 다음에 빈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빈도. 질경이는 1번, 2번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민들레는요, 여기 2마리가 한 칸 안에 들어있지만 이건 1번 등장한 거야. 그렇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잠깐요. 자, 질경이 빈도는 그래서 어떻게 구해? 전체 방향구수 몇 개? 100개죠. 전체 방향구수 100개 중에서 몇 칸에서 질경이가 등장해서 2칸에서 등장한 거지.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0.02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민들레는 뭐 한 칸에 3마리도 들어있고 2마리도 들어있고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 칸 안에서 몇 마리가 들어있던 거는 그거는 한 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몇 칸입니까? 전체 6칸이죠. 그러니까 100칸 중에 6칸이니까 빈도가 0.0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풀은 8칸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0.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도는요, 계급으로 줬네요. 그래서 1급, 2급, 2급 이렇게 줬습니다. 상대 밀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질경이의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합니까? 2 더하기 10 더하기 8 전체 얼마야? 20이죠. 그 중에서 2니까 곱하기 100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0%. 상대 밀도 10%. 민들레는 50%죠. 토끼풀은 40%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 빈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상대 빈도는 0.02 더하기 0.06 더하기 0.08이 돼야 돼요.
다 합치면 얼마야? 0.16이 되지. 0.16이 되고 0.16 중에 질경이는 0.02가 됩니다. 곱하기 100 8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프로? 12.5% 이렇게 돼요.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06이니까 12.5의 3배네요. 37.5가 되고요. 0.08이네요. 이건 4배네요. 얼마 돼? 50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 피도를 또 한번 구해볼까요? 상대 피도는 계급을 다 합치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질경이는 5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20%. 민들레는 40%. 그 다음에 토끼풀 40%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3개 합치면 얼마 돼? 100 되죠. 요거 3개 합쳐도 100 되지. 요것도 100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치. 자, 중요치는 다 더하면 됩니다. 10 더하기 12.5 더하기 20 얼마입니까? 42.5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 더하기 40 더하기 37.5 127.5 나오고요. 40, 50, 40 더하면 130.0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누가 중요치가 가장 컸다? 요 녀석이네. 누구야? 토끼풀. 아, 그러니까 이 군집에서 우점적은 누구다? 토끼풀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된다. 이때 이 전체 방향구 있지? 이 전체 방향구 얘가 세로 1m고 가로도 1m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방향구 한 칸. 이거는 가로 10cm, 세로 10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1m, 1m짜리 우리가 방향구라고 하면 요 10cm, 10cm짜리 요 한 칸을 우리 뭐라 그래? 소방향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향구 하나를 놓고 소방향구의 빈도를 따지기도 하고 방향구를 여러 개 놓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중에서 빈도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군집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문제도 방향구 하나 놓고 하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방향구를 여러 개 놓고 하는 시험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방향구를 여러 개 놓은 경우를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1m인 방향구 몇 개? 10개입니다. 그렇죠? 방향구 10개고 이 그림에는 소방향구가 나오지 않았죠. 그치? 소방향구를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그랬네요. 기억, 잔디의 밀도는 1.2이다 라고 했는데 잔디는 일단 개체수로 한번 따져볼게. 개체수가 얼마지? 잔디의 개체수 한번 세보세요. 잔디가 네모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리네요. 그렇죠? 잔디 12개체가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종이 쳐버렸네. 분모에 10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1제곱미터짜리 얼마? 10개니까. 그럼 얼마 나옵니까? 1.2 나와요. 1.2. 잔디의 밀도는 1.2다.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 질경의 빈도. 자, 빈도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10칸 중에 몇 칸? 이렇게 되는가. 방향구 10개 중에 몇 개? 이렇게. 그러면 질경이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니까 질경이가 등장한 방향구.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칸에서 7개의 방향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경의 빈도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0개의 방향구 중 7개의 방향구에서 등장. 그러면 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경의 빈도는 0.8이 아니고 0.7.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풀의 상대 빈도를 구하래요. 그럼 질경이는 빈도 구했죠. 그렇지? 질경의 빈도 구했어. 잔디 빈도 구해보세요. 잔디는 10칸 중에 10칸 다 등장합니다. 10개의 방향구에 다 등장하니까 1.0. 그 다음에 강아지풀. 강아지풀의 빈도는 강아지풀은 빨간 동그라미죠.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에서 등장하네요. 그러면 10분의 3이니까 0.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 뿔의 상대 빈도는 어떻게 구해? 0.7 더하기 1.0 더하기 0.3분의 0.3 곱하기 100 이렇게 되네요. 그치? 얼마 나와? 15 나와. 15%.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방향구 문제는 시험에 아마 꼭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방향 문제 여러분들 잘 풀어두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군집 내 개체구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